햄빠가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모가지 날라가. 지금 한창 A매치 주간이라 프리미어리그는 지난주에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열렸던 리버풀과 맨유의 리뷰를 통해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경기였어요. 특히 테나우 너 지금 위기야. 지금 그대로면 너 잘려. 지금 3라운드까지 진행하면서 1승 2패죠. 사실 그렇게 팀들이 어려운 팀들도 아니었어요. 개막전 풀럼전은 1대0 신승을 거뒀고 2라운드 브라이튼에게 일격을 얻어맞았죠. 올 시즌도 여전히 브라이튼의 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데제르비 감독이 물러나고 나서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문제의 3라운드 리버풀전이었죠. 안필드도 아니었고 맨유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였습니다. 근데 되게 무기력하게 3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그럼 리버풀전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축구를 한 팀과 풋살을 한 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맨유가 지금 3경기째 결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 내용은 지난 시즌보단 좀 나아졌어요. 조금 더 시스테믹한 패스워크와 움직임들, 보는 재미는 확실히 더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m 반경 내에서 맨유는 지금 패스워크가 꽤 좋아요. 주고받고 3재 패스를 통한 스위칭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는 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살아났고요. 그 와중에 주전급 선수가 된 마이누 같은 선수들이 개인 능력을 통해서 탈압박을 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풀어나와서 조금 더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나올 때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10m 반경 내에서만 조금 잘해요. 그 다음에 그 압박을 풀어 나온 다음 플랜이 없어 보여요. 탈압박을 하고 나서 빈 공간으로 찔러주고 나서의 그 다음 움직임들이 좀 멍성해요. 뭐 예를 들어 레시포드 쪽으로 주로 많이 공이 가는데, 레시포드의 개인적인 폼이 떨어진 것도 맞지만 레시포드가 공을 잡고 나서 누군가에게 줘야 될지를 잘 보지 못하고 그나마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게 반대편 전환 정도? 그래서 반대편 전환을 해서 반대편에 있는 뭐 가르나초라든가 아마드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하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딱히 패턴 플레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0m 반경 내에 탈압박을 성공시켰어도 사실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공격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에 비해 리버풀은 클롭 감독 시절에도 워낙 스피디하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잘했지만 슬롯 감독 체제에서는 제 느낌은 조금 더 간격이, 선수들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클롭 시절에 비해. 클롭 시절은 한 2, 30m 내에서 패스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 패스로 통했다면 슬롯 감독 체제에서 뭐랄까요? 3, 40m 내에서 조금 더 넓은 간격을 두고 선수들이 굉장히 스위칭을 많이 하면서 사실상 포지션에 큰 의미가 없는 느낌으로 대형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3, 40m 내에서 주고받는 패스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 패스를 직선적으로 가다 보니 맨유의 좁은 어떤 압박 라인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고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간격이 벌어지면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슬롯 감독은 그거를 대비한 훈련을 되게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3, 40m면 분명히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법도 한데 굉장히 유기적으로 패스가 잘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맨유가 다닥다닥 붙어서 압박하는 것들을 사실상 가둬놓고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가두리 양식처럼 맨유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리버풀 선수들은 그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패스워크를 굉장히 잘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원인을 축구를 한 팀과 풋살을 한 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슬롯과 테나 감독의 실력차. 프리시즌 때도 맨유가 슬롯의 리버풀을 만나서 4대1인가요? 개털렸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프리시즌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부터도 슬슬 영국 언론과 네덜란드 언론 뭐 이런 데서 원래 슬롯과 테나는 실력차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좀 봤었어요. 애초에 감독의 역량, 전술적인 역량을 봤을 땐 슬롯 감독이 더 완성도가 있는 감독이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리그를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나 감독은 지금 새 시즌 내내 3-1 빌드업 혹은 3-2 빌드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성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선수의 개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도 있어요. 가령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카세미루 선수라든지 뭐 암라바트 선수라든지 그 3안의 빌드업의 꼭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기량이 떨어지거나 노쇠했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시즌째 이 빌드업을 완성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예요. 근데 슬롯 감독은 새 시즌째 연구하고 있는 그 전술을 그냥 지금 바로 간파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3둘 빌드업, 3하나 빌드업을 파괴하는 압박 시스템을 슬롯이 그대로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 장면을 보면은 리버풀 선수들이 3둘 빌드업에서 패스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대응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약간 지그재그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하나 3둘 빌드업을 할 때에 그 한 명 내지 두 명의 미드필더가 약간 갇히게 돼요. 하나의 미드필더가 있으면 여기를 지그재그로 쓰면서 이렇게 가둬버려요. 이 가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이 패스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3하나 빌드업, 3둘 빌드업에서 핵심은 상대의 압박 라인에서 사이 패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 패스가 못 가게끔 이렇게 지그재그로 대형을 서서 압박을 이대로 해버리니까 그 미드필더가 몸을 돌리더라도 패스를 바로 뿌리기가 좀 어려운 각도를 만들어버려요. 혹여나 나가더라도 사이드 쪽에 행패스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시작한 거 있죠? 그쪽으로 리버풀 선수 다시 압박을 하다 보면 결국엔 10m 내의 반경, 10m에서 20m 내의 반경에서 맨유 선수들이 그냥 의미 없는 3자 패스 정도만 하고 그게 가끔 탈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 플레이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슬롯과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차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위험한 게 그 전술로 테나 감독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모든 프리미어 팀들의 감독들이 봤죠. 그러면 그대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테나 감독의 플랜 B가 발동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테나 감독이 플랜 A가 막혔을 때 대응책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다고 표현하는 건 그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는 대응책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 한 경기 내에서의 대응이 잘 안 돼요. 펩 가르디올라만큼은 바라진 않지만 펩 가르디올라처럼 경기 내에서의 포메이션 변화라든가 전술적인 변화가 그렇게 용이한 감독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 감독들이 테나 감독의 플랜 A를 막았을 때 그 경기를 말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테나 감독이 플랜 B, 플랜 C까지 마련을 철저히 해서 그 경기 내에서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물론 선수를 탓하는 건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빌드업의 핵심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기대를 걸고 영입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 바로 카세미르 선수인데요. 카세미르 선수가 첫 시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두 번째 시즌부터 에이징 커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량이 70%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기량이 떨어지는 건 첫 번째로는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했던 플레이가 숨이 차서 못하는 거예요. 경기 중에 가끔 클로즈업 잡히면 이런 식으로 약간 숨이 많이 가빠 오르는 게 굉장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커버가 굉장히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패스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때처럼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한 패스 미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골이 그랬죠.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사실 굉장히 욕이 나왔거든요. 아니 거기에서 왜 그런 위험한 패스를 했으며 그 위험한 패스를 했으면 제대로 했어야죠. 그래서 애매한 패스를 하면서 골을 먹히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줬고요. 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세미르 선수에게 바라는 역할들이 너무 많다. 홀딩 미드필더 역할도 해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볼 배급도 해야 되고 3선 2선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량도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양한 역할을 다 너무 못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정말 쓸어준 역할들을 카세미르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활동량도 좋았고 가끔씩 올라가서 골도 종종 넣을 정도로 클러치 능력까지 갖췄었는데 지금 카세미르 선수가 보면은 육각형 미드필더였는데 그 육각형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은 육각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세미르 선수가 에이징 커버가 맞습니다. 저는 에이징 커버가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대체해줄 선수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 맨유 스쿼드에는 냉정하게. 맥토미니 선수가 해줄 수 있었는데 그걸 팔았다. 그래서 아쉽다. 뭐 이런 맨유의 레전드 선수들도 막 목소리를 냈지만 맥토미니 선수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카세미르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육각형이에요. 그러면 마이누 선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마이누 선수를 굳이 카세미르 선수 자리에 놓으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수비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즌 말미에 암라바트 선수가 FA컵 결승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계속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카세미로 선수를 보완 혹은 대체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라바트 선수는 완전 영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세미로 선수가 폼을 갑자기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하나. 두 번째, FA로 풀린 라비오를 영입해서 보완하는 방법 하나. 라비오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FA로 풀리면서 이적 시장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됐고 이적 시장이 닫힌 마당에선 라비오 선수 데려와야 됩니다. 카세미로 선수가 지금 맨유가 치러야 되는 50경기 이상의 경기를 카세미로 선수가 치를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많아야 30경기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체력 관리를 해주면 카세미로 선수가 다시 폼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OT에서 0대3 대패는 그 여파가 꽤 큽니다. 지금 진짜 바로 테나 감독의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떤 기사에서는 크리스마스까지 버티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테나 감독이 무조건 잘릴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다시 테나 감독이 위기의 남자가 됐고요. 템바가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모가지 날라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땐 다시 맨유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감독 경질이 계속되면 팀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맨유의 다음 경기는 오는 14일 토요일 8시 30분 시간대도 굉장히 좋네요. 8시 30분 사운드샘튼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이 원정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